팔레스타인은 오스만 제국 시절 시리아 속주에 속해 있었는데요. 1765년 유대인 정착을 허용하면서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은 유대인 인구가 무슬림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영국은 시리아 속주의 주도인 다마스쿠스의 영사관을 예루살렘에 주재시키면서까지 유대인 이주를 지원했는데요. 그러자 오스만 정부는 팔레스타인 인구가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1876년 1급 행정조직인 속주로 승격시켰으며 그 아래에는 베이루트와 예루살렘이라는 두 개의 2급 행정조직을 두게 됩니다. 베이루트는 나중에 레바논으로 분리독립하여 떨어져 나가며 오늘 얘기할 팔레스타인 분쟁은 예루살렘이라는 2급 행정구역에서 시작됩니다. 중세와 근세를 거치는 동안 유럽에 살고 있던 유대인 대부분은 차별이 덜한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로 이주해 살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맹은 주변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다 1795년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동맹의 영토가 분할되고 마는데요. 그나마 살만하던 유대인들에게 역사상 최악의 불행이 찾아옵니다. 유대인을 학살한 대표적 국가 러시아와 독일 영토에 편입된 것이죠. 러시아는 자국에 편입된 유대인을 눈엣 가시처럼 미워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알렉산드르 2세가 암살되자 러시아 당국은 배후 조직으로 유대인을 지목하며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게 됩니다. 슬라브 민족주의와 인종적 차별주의를 이용한 것이죠. 당시 러시아에는 500만 명이 넘는 유대인이 살고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된 유대인 학살이 러시아 전체로 퍼지자 두려움에 떨던 유대인들은 탈출을 시작합니다. 러시아를 탈출한 200만 명 중 대부분은 미국으로 떠났으며 일부는 시온주의에 눈을 돌렸는데요. 유대인들 사이에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시온주의가 아름아름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시오니즘을 믿고 있던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행 선박에 몸을 싣게 되며 첫 배가 항구 도시 야파에 도착합니다. 알리아라 불리는 집단 이주가 시작된 것이며 러시아에서만 4만 5천 명이 팔레스타인에 정착합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조용히 진행되던 시오니즘이 러시아 탈출이 시작되면서 빨라진 것이죠. 팔레스타인을 선택한 유대인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러시아를 떠날 때는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었지만 팔레스타인에 도착해보니 자신들보다 먼저 도착하여 정착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런던 금융가의 큰손인 로스차일드와 몬테피오레뿐만 아니라 독일의 금융가인 히르시 등 수십 명의 후원자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 토지를 구입한 것이죠. 토지 소유가 금지되었던 유럽에서는 항상 이방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팔레스타인은 약속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 소유한 토지에서는 집단이식이 부여된 유대인 특유의 공동체 사회가 빠르게 형성됩니다. 키부츠도 러시아를 떠난 유대인들이 만든 것이죠. 팔레스타인에 정착한 유대인에 대한 소식이 언론을 통해 소개되면서 시오니즘이 불붙기 시작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국가를 설립하겠다는 꿈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유대인들이 조직적인 행동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1897년 스위스 바젤에 모인 세계 유대인 대표들은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국가 설립을 목표로 바젤 강령을 채택합니다. 국가 건설에 나설 세계 시오니스트 기구가 구성되어 땅을 구입할 기금을 마련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히브리어를 복원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건국이라는 시계추가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유럽에서 두 번째 이주물결이 시작되어 약 4만 명이 팔레스타인에 도착하는데 이들도 대부분 러시아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1908년 세계 시오니스트 기구는 팔레스타인의 에리츠 이스라엘이라는 비공식 국가 조직을 설립한 다음 행정을 책임질 텔아비브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텔아비브에서는 히브리어 신문과 책이 출판되었으며 히브리어를 가르칠 학교가 설립되고 유대교 전통에 따라 예배당이 건설됩니다. 그러나 에리츠 이스라엘은 오스만 정부가 반란 세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때마침 청년 튀르크당이 쿠데타를 일으켜 오스만 제국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탈리아가 리비아를 침략했으며 세르비아, 불가리아, 그리스, 몬테네그로가 발칸 동맹을 맺고 오스만의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이죠. 궁지에 몰린 메흐메트 5세는 칼리프의 자격으로 지하드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아랍 세계는 성전을 거부하였으며 헤자즈를 지배하고 있던 하심 가문은 독립을 선언합니다. 아랍 세계도 유대인의 정착을 의심스러운 눈길로 보고 있었지만 눈앞의 적인 오스만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에 신경 쓸 수가 없었죠. 그러다 사라예보의 총성과 함께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며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아랍 세계는 전쟁에 휩쓸립니다. 이때 영국은 수에즈 운하를 두고 오스만과 싸우고 있었는데요. 오스만 군에 밀려 고전하고 있던 영국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이집트 주재 외교관 헨리 맥마흔을 통해 아랍인과 밀약을 맺습니다. 이슬람이 성지 메카와 메디나를 지배하고 있던 하심 가문에게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랍인들의 독립을 약속한 것이죠.
하심 가문은 아랍인을 규합해 수에즈 운하를 지켰으며 전세가 역전된 후 오스만을 향해 진격합니다. 그런데 3개월 뒤 영국은 오스만을 멸망시킨 후 땅을 나눠 먹기 위해 프랑스, 러시아와 비밀협정을 맺습니다. 애초에 아랍인과는 약속을 지킬 의도가 없었으며 이용해 먹고 버리는 패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죠. 한편 영국 정부는 전쟁 초기부터 유대인의 자금 협조를 얻기 위해 로스차일드 가문과 협상을 진행 중이었는데요. 팔레스타인을 달라는 유대인 요구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기가 난처해 꾸물거리고 있었죠. 그런데 유럽 전선에서 독일에게 밀리며 군자금까지 부족한 상황에 몰립니다. 그러자 영국 총리 로이드 조지는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은 궁극적으로 유대인에 돌아가야 한다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미국 내 유대인들의 영향력을 끌어내 미국의 참전을 희망한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 유대인들은 영국 정부의 약속을 믿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합니다. 다급해진 영국 정부는 외무장관을 보내 시오니스트와 다시 협상을 진행하며 결국 벨푸어가 총대를 매게 됩니다. 오스만전에서 승리하면 팔레스타인을 유대인에게 넘겨주겠다고 약속한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시오니스트 대표인 로스차일드에게 보내며 언론을 통해 공개합니다. 영국이 공식적으로 유대인 국가 설립을 약속한 것이죠. 벨푸어 선언을 이끌어내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요. 맨체스터 대학 화학교수이자 열렬한 시오니스트인 바이츠만입니다. 1차 대전 당시 영국은 화약을 만들 때 칠레산 초석을 수입하여 사용했는데 독일에 밀리면서 수급의 차질을 빚게 되는데요. 초석 대신 화약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아세톤을 제조할 기술이 부족한 영국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때 바이즈만은 아세톤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영국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일조합니다. 전후 바이츠만은 시오니스트 기구의 대표를 맡아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국가를 설립하는 데 일생을 바치는데요. 이스라엘 건국 후 초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한편 전쟁에서 패한 오스만 제국은 몰락하며 대부분의 영토를 상실합니다. 오스만의 영토 중 아랍인에게 주기로 한 땅은 영국과 프랑스가 주권을 행사하는 위임 통치로 결정되는데요. 오스만 시절 팔레스타인의 2급 행정지역이던 베이루트는 프랑스로 넘어가며 팔레스타인 나머지를 포함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영국의 위임 통치령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리아 지역에서 위임 통치에 반하는 전쟁이 발생했는데 아랍인 전력이 예상외로 강력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자 영국은 이라크와 팔레스타인 그리고 트랜스요르단으로 분할한 위임 영중 이라크를 떼어 하심 가문이 관리토록 합니다. 그런데 아랍인에게 남발한 공수표에서 문제가 터지는데요. 영국은 사우드 가문에게도 아랍인 독립을 약속하며 오스만과의 전쟁에 이용했는데요. 전쟁이 끝나자 두 토호 가문은 아라비아 반도를 두고 전쟁을 벌인 끝에 사우드 가문이 승리를 거둡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주인이 사우드 가문으로 결정되었으며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가 탄생한 것이죠. 전쟁에서 패한 하심 가문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쫓겨났으며 갈 곳이 없자 영국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영국은 요단강 오른편에 위치한 트랜스요르단을 넘겨줍니다. 문제는 유대인과 아랍인 갈등이 심각해진 팔레스타인에서 위임령을 사용하기가 곤란해졌다는 데 있습니다. 원래 팔레스타인에 살던 아랍인들은 대부분 지주에 종속된 소작농이었는데요. 땅 주인이 유대인으로 바뀌면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로스차일드와 같은 유대인 갑부들의 기부와 모금을 통해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구입한 것이죠. 1881년부터 시작된 유대인 집단 이주는 영국이 위임 통치를 시작할 때쯤 15만 명 정도가 팔레스타인에 정착했는데요. 1차 세계대전으로 오스만이 몰락하자 사망하거나 돌아오지 못하는 지주들이 많아졌는데 눈치 빠른 유대인들이 그 틈을 노리고 파고듭니다. 토지를 취득하는 방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강압적으로 변한 것이죠. 아랍인들에게 소작할 기회를 주지 않고 유대인 공동체에서 내쫓기 시작합니다. 유럽으로부터 25만 명이 추가로 유입되면서 유대인이 차지한 토지는 계속 늘어나는데요. 오랫동안 경작했던 토지에서 쫓겨난 아랍인들은 생계수단을 잃게 되자 공장 노동자로 내몰립니다. 아랍인과 유대인 사이에 유혈 충돌이 발생하자 영국군이 개입하는데요. 정당하게 토지를 소유한 유대인에 비해 아랍인들은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아랍인 노동자들은 총파업으로 맞서지만 영국의 강경 진압에 결국 폭동을 일으켜 커다란 사회 문제가 야기되는데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하가나와 이르군이라는 군대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권력을 잡은 독일에서는 뉘른베르크법이 발효되며 유대인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는데요. 신변의 위협을 느낀 수백만 명의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를 신청했으며 국제연맹이나 위임령을 행사한 영국은 이민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갈등이 심각한 팔레스타인에 유대인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영국은 국경 폐쇄를 결정하며 유대인 이민을 향후 5년 동안 7만 5천 명으로 제한하는데요.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이주를 하지 못한 600만 명의 유대인이 2차 세계대전 중 홀로코스트라는 대참변을 당한 것을 볼 때 당시 국제연맹이나 영국의 대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영국은 유대인과 아랍인들에게 공동으로 통치하는 독립 팔레스타인을 권고하며 중재안을 제시하지만 거부당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팔레스타인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시리아와 요르단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종주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죠. 오스만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은 시리아의 속주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요르단도 팔레스타인은 영국과 약속한 각서에 따라 자신들이 통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자 전 아랍 세계가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국가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위임령으로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영국은 유엔의 분쟁 해결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자 유엔은 영토 분할을 전제로 두 개의 국가를 설립하되 신탁 통치를 받아들이는 중재안을 제시합니다. 해방 후 우리나라에 제시한 분할 조건과 똑같은 경우인데요.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아랍인들은 유엔의 결정에 반대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국가가 설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랍 국가들이 해방군이라는 명목으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꾸준히 정규군을 육성해 전쟁을 준비한 유대인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 국가가 건설되었음을 선포해버립니다. 이스라엘 건국은 대놓고 한판 붙자는 전쟁의 예고편이나 다름없는데요. 역시나 곧바로 전쟁이 터집니다.